안녕하세요. SSAO 모바일 최적화 발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 SSAO뿐만 아니라 다른 렌더 피처들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컴투스 TA실의 3년차 그래픽스 프로그래머 오민선이고요. 오늘 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SSAO 성능을 비교할 건데요. 유니티 2021 버전에 내장되어 있는 빌트인 SSAO 피처와 렌더 그래프 언세이프 패스로 구현되어 있는 유니티 6 내장 SSAO, 렌더 그래프의 레스터 패스로 제가 커스텀한 SSAO입니다. 언세이프와 레스터의 차이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유니티의 내장 SSAO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기준이라서 다운 샘플링을 한 상태로 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뎁스 노멀 프리패스 등의 방법으로 씬의 뎁스 텍스처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SSAO를 계산해서 블러 처리를 하는 순서입니다. 유니티 6의 내장 SSAO도 별다를 바 없지만 렌더 타겟을 재사용하고 블러할 때 해상도가 반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하이 퀄리티 블러 옵션을 사용하면 SSAO 하나의 GPU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데요. 그렇다고 블러 옵션을 낮추자니 좀 퀄리티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커스텀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다시피 RGBA 32비트 렌더 텍스처도 여러 장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비용 부담도 있었습니다. 모바일 타겟이라서 샘플링 횟수는 최저로, 블러는 최고 옵션,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서 X코드로 성능 체크했고요. GPU 퍼포먼스 스테이트는 맥시멈으로 둬서 60fps 고정으로 체크했습니다. 진행한 최적화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알고리즘 최적화를 해봤습니다. 원래 유니티에서 쓰던 SSAO 계산 알고리즘에서는 3D 구면 좌표계에서 벡터를 여러 개 랜덤으로 선택해서 주변에 가리는 물체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이 3D 벡터를 2D UV 값으로 바꾸기 위해 공간 변환을 하고 그 UV로 뎁스를 샘플링해 와서 AO 값을 계산합니다. 그럼 어차피 필요한 건 2D UV 좌표니까 처음부터 2D 공간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공간 변환 연산을 제거하고 계산 공식을 이렇게 경량화했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룩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렇게 FHD 해상도에서 계산 비용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절반 해상도로 다운 샘플링을 했을 때는 계산 비용이 미치는 영향도 같이 줄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 렌더 그래프를 써서 최적화를 하면 어떨까 궁금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기존에 언세이프로 되어 있던 SSAO를 레스터 패스로 바꾸니까 렌더 그래프가 알아서 이런 최적화들을 해줬습니다. 이런 걸 전부 자동으로 해준다는데 저희가 왜 알아야 할까요? 바꾸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렌더 그래프가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왜 되고 왜 안 되는 건지를 몰라서 버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렌더 그래프로 바뀌면서 렌더 패스 구조가 바뀐 부분을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는 렌더 패스 하나에서 모든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렌더 패스를 더 쪼개서 레스터 패스 단위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 타겟에 한 번 쓸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 블릿을 할 때마다 하나의 레스터 패스가 되는 건데요. 이런 구조 덕분에 이제 URP는 한 번의 블릿에 사용되는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URP 렌더 그래프가 자동으로 렌더 타겟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드에서 동일한 크기의 이름만 다른 렌더 타겟 4개를 만들면 그게 그대로 메모리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레스터 패스 하나에 쓰이는 렌더 타겟이 2개뿐이라고 렌더 그래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렌더 타겟을 2개만 올려놓고 이걸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에는 4개를 만들어서 쓰지만 실제로 메모리에는 2개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프레임 디버거를 보시면 저희가 짠 것과 다른 렌더 타겟을 그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건 버그가 아니라 렌더 그래프가 알아서 재활용을 했구나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로드 액션 최적화입니다. 이전 패스에서 그렸던 렌더 타겟을 이후 패스에서 재사용을 하는 경우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전 패스의 결과가 필요해서 이걸
디바이스 메모리에 백업을 해놨다가 다시 GPU 메모리로 가져와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전 패스의 결과가 필요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닦아서 그 위에 쓸 수도 있고, 어차피 모든 픽셀에 터치를 할 거라서 그냥 닦지도 않고 써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게 렌더 타겟 로드 액션입니다. 로드 액션이 로드일 때가 당연히 이제 디바이스 메모리까지 가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무겁고요. 그 다음 클리어, 돈 케어 순으로 가볍습니다. 이전에 URP는 자원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런 걸 저희가 직접 고민을 해서 세팅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제 클리어나 로드로 설정하는 건 렌더 그래프가 자동으로 해주고요. 전부 덧칠할 때만, 이제 돈 케어로 하고 싶을 때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스토어 액션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최적화해줍니다. 스토어 액션은 GPU 메모리에 그렸던 결과를 디바이스 메모리로 백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건데요. 스토어로 설정되면 디바이스 메모리까지 가서 렌더 타겟을 백업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URP가 렌더 타겟의 수명을 알기 때문에 만약 뒤에 패스에서 이 렌더 타겟을 필요로 하면 스토어로 해주고, 아니라면 돈 케어로 자동 설정됩니다. 이건 저희가 코드에서 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 커스텀 SSAO가 이런 식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다음은 네이티브 렌더 패스 최적화입니다. 제가 커스텀한 피처에서는 블러 처리를 하는 레스터 패스와 SSAO 결과값을 캐싱하는 레스터 패스, 이렇게 두 개가 네이티브 렌더 패스 하나로 묶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각 레스터 패스의 쉐이더가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병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묶이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잘 안 합쳐질 것 같은 피처라면 그냥 언세이프 패스로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만 보겠습니다. 병렬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는 패스들이면 하나로 합쳐지지만 3번 패스처럼 앞 패스의 결과를 뒤에서 샘플링해오는 경우엔 합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 패스의 결과값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경우라면 텍스처 샘플 함수 대신 프레임 버퍼 패치로 읽어옴으로써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버퍼 패치가 뭐냐면 픽셀에 원래 색칠되어 있는 값을 바로 가져오는 건데요. 이게 텍스처 샘플 함수랑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기존처럼 텍스처 샘플 함수로 앞 패스의 결과값을 샘플링하면 메모리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앞 패스의 결과값이 디바이스 메모리로 백업되고 나서 바로 다시 다음 패스에서 GPU 메모리로 로드를 하고 값을 읽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굳이 디바이스 메모리에 백업을 하지 말고 타일 메모리에서 바로 갖고 오면 좋지 않을까요? 이걸 프레임 버퍼 패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대역폭도 줄고, 이러면 디바이스 메모리에 백업을 안 하니까 모바일에서 저희가 항상 쪼들리는 그 메모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게다가 타일 메모리에 이미 적혀있던 값을 그냥 가져오는 거라서 이렇게 샘플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데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무 상황에서나 FBF를 쓴다고 무조건 이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FBF를 통해 이전 패스와 네이티브 렌더 패스 하나로 결합이 되었을 때만 이득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앞 패스에서 로드한 렌더 타겟을 읽어오는 게 아니라 아직 로드가 안 된 렌더 타겟을 FBF로 읽어오면 로드 비용이 이렇게 그대로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이 프레임 버퍼 패치는 임의의 UV 좌표에서 값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기 실제 기기에서 동작할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컴파일된 쉐이더 코드를 보면요. FBF를 사용했을 때는 텍스처를 어떤 UV 값으로 샘플링을 해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 픽셀 위치에 있던 플로포 컬러 값을 그냥 들고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V 오프셋을 줘서 뭐 주변 픽셀들을 읽어오는 이런 블러 같은 피처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주변 픽셀의 값을 FBF로 들고 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그려진 그림을 그대로 들고 오는 피처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게임 화면이 있고 그 위에 반투명하게 뭐 파란색으로 다 덮어서 UI를 띄워야 한다던가 하는 상황에 쓸 수 있겠죠. 이런 카피하는 종류의 피처들이 보통 화면 전체 컬러 값을 샘플링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비용이 무거워지는데 이런 비용들을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블러나 블룸처럼 네이티브 렌더 패스로 합칠 수 없는 피처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작업하시는 컴퓨터가 적합한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FBF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인 에디터에서도 FBF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기랑 에디터랑 룩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실기기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FBF로 패스 병합을 했을 때 시스템 메모리에 백업을 안 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타일 메모리에만 존재하게 되는 렌더 타겟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렌더 타겟이 메모리 리스 모드로 자동 설정됩니다. 이러면 렌더 타겟인데도 메모리 공간 차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기존에도 설정은 가능했는데 이걸 텍스처 샘플 함수로 메모리 리스 렌더 타겟을 읽어올 수가 없었어서 쓸모가 없었는데요. 이제 FBF로 읽어올 수가 있어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로드 액션은 클리어고 스토어 액션은 돈 케어면 이제 살면서 디바이스 메모리로 접근한 적이 없는 렌더 타겟이잖아요. 이러면 메모리 리스가 됩니다. 실제 엑스코드 자료고요. 이 렌더 타겟을 한 번이라도 FBF가 아니라 일반적인 샘플링 방식으로 샘플링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스토어로 바뀌고 메모리 리스가 풀립니다. 그럼 프라이빗 모드처럼 다른 스토리지 모드로 최적화는 안 해주시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엑스코드에서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 보면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가야 될 점이 있는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자동 최적화들이 RT 핸들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핸들은 렌더 그래프가 수면 관리를 하는데 RT 핸들은 저희가 렌더 그래프 바깥에서 만들어서 임포트를 해서 직접 수면 관리를 하려고 쓰는 거라서 이런 걸 저희가 다 직접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맵프레임 처음으로 로드될 때랑 마지막에 스토어 될 때의 액션은 렌더 그래프에 임포트 할 때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6에서 추가된 히스토리 매니저를 활용한 최적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 매니저란 기존에 있던 렌더 타겟 버퍼링 API를 렌더 그래프 내에서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준 건데요. 그래서 이걸로 이전 프레임의 렌더 텍스처와 현재 프레임의 렌더 텍스처를 쉽게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최적화들을 진행했고요.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 옵션의 바이레터럴 블러와 비슷한 룩을 보여주면서 성능은 경량화한 템포럴 블러 패스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프레임에서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비용이 가벼운 카와제 블러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 이전 프레임 SSAO 텍스처랑 현재 프레임 SSAO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했고요. 퀄리티는 최대한 확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데요. 중옵션인 가우시안 블러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이제 상옵션인 바이레터럴 블러랑 비슷한 느낌인데 비용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블러 패스 비용만 유니티 내장 SSAO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가볍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렇게 템포럴 블러까지 했지만 매번 샘플링한 결과로는 뭔가 이전 버전들과 룩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 해결이 됐는데 모바일에서 샘플링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가기가 부담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템포럴 블러를 쓰는 김에 이제 이전 프레임에서 샘플링한 위치랑 다른 위치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결과를 합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8번 샘플링하는 그 비용을 2프레임에 걸쳐서 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 변화 없이 퀄리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 변화 거의 없었고요. 프레임 분산을 적용한 버전이 좀 더 유니티의 빌트인 SSA와 비슷한 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SAO 텍스처를 캐싱해서 사용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카메라가 10프레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SSAO 계산을 멈추고 이전 프레임에서 계산해둔 결과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카메라가 멈춘 뒤에는 처음 10프레임 정도만 파란색 정도의 비용이 들다가 그 이후에는 SSAO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비나 탑뷰처럼 카메라가 몇 프레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 모바일에서 발열을 시키는 시간을 꾸준히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룩은 이렇습니다. 그 카메라가 움직일 때는 템포럴 블러를 적용하지 않고 카와제 블러만 적용해서 모바일 기기 화면에서 봤을 때 고스팅을 제거하는 효과를 줬고요. 모바일 기기 화면같이 작은 데에서는 티가 안 나서 놔두긴 했는데 움직일 때만 좀 더 높은 퀄리티의 블러를 쓰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싱이 완료된 후에 계산 패스들을 제거를 하면 렌더 그래프 때문에 자동으로 안 쓰이는 렌더 타겟들이 메모리에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메모리 비용은 이렇게
1.5메가에서 2메가바이트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한 최적화였고요. 이후에는 컴퓨터 쉐이더로 바꿔서 다른 그림자 패스들이랑 병렬로 돌리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서님께서 이제 SSAO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거랑 유사한 리얼타임 섀도우 솔루션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컴투스 TA실에서 현재 3년차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웅이라고 하고요. 아젠다는 이렇게 4개로 구성을 했는데 왜 커스텀 섀도우를 만들게 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지에 대해서 그냥 4개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개발한 환경에 대해서 여기 써놓은 것이고요. 민서님은 이제 유니티 6를 가지고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그 2022.3 LTS 버전 URP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했고요. 이제 모바일에서 켤 생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었느냐?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그 URP에서 CSM이라고 하죠. 캐스케이드 섀도우가 그 카메라의 프러스텀 그 뷰 프러스텀을 일정 이제 스플릿 디스턴스에 따라 가지고 쪼갠 다음에 이 바운즈를 모두 인캐슐레이트하는 그런 바운즈를 계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메라 이제 퍼스펙티브 카메라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게 될수록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넓어지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이미지에도 나오지만 카메라 뒤에 있는 오브젝트도 그림자가 나오거든요. 또 코드도 살펴보면은 이제 컬링 리조트에서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실제로 카메라가 커버하는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을 바운즈를 계산을 해야지만 동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놨지만 카메라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작고 얇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형태가 좀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또 이거를 저희가 직접 수정하려고 해도 이 CSM을 수정하기에는 이제 블랙박스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 CSM을 만들려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그것보다는 약간 디테일을 표현해줘야 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따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한 게 이제 퍼오브젝트 섀도우인데요. 퍼오브젝트 섀도우는 그 CSM과 다르게 카메라의 뷰 프로스텀이랑 관계없이 바운즈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림자를 렌더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오브젝트가 뷰 프로스텀이랑 관계없이 렌더링 되다 보니까 섀도우 맵에서 텍스를 확보하기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 나무 메시에 대해서 CSM으로 처리를 했을 때랑 퍼오브젝트 섀도우로 처리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퍼오브젝트 섀도우로 했을 때 이제 텍셀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런 퍼오브젝트 섀도우를 어디에 활용하기로 했냐면요. 키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키 오브젝트는 캐릭터죠. 캐릭터의 캐스트 섀도우 표현을 형상을 하고자 이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캐스트 섀도우라면은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캐릭터가 배경에 그려지는 그림자랑 캐릭터 자신에 대한 그림자, 셀프 섀도잉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섀도잉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릭터가 좀 샘플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 예제로 쓸 캐릭터가 필요했는데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젤레스 존 제로의 엘렌 조라는 캐릭터를 이제 공식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MMD 모델로 약간의 덕심을 더해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예제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CSM이랑 이제 퍼오브젝트 섀도우랑 세팅 비교를 하기 위해서 캐릭터가 좀 카메라에 가까이서 보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컷신일 수도 있고 로비신일 수도 있고 뭐 정보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씬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카메라를 배치를 해보고 이제 CSM을 한번 컨트롤 해봤는데요. CSM을 이제 2048 해상도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캐릭터가 크게 렌더링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퍼오브젝트 섀도우를 가지고 캐릭터를 그렸을 때는 2048 대신에 512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의 이제 텍스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셀프 섀도잉 면에서는 좀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셀프 섀도잉이 이제 CSM으로 처리를 했을 때는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처리를 안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좀 심각했는데 퍼오브젝트 섀도우는 조금 이제 퀄리티를 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럼 이런 퍼오브젝트 섀도우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가 하면요. 먼저 그 CSM도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바운즈를 AABB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AABB를 그대로 이제 섀도우 맵으로 렌더링하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도 렌더에 이제 바운즈를 계산해가지고 섀도우 맵을 렌더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킨드 메쉬 렌더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운즈가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랑 관계없이 처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을 해도 바운즈는 렌더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가지고 캐릭터가 바운즈 밖으로 삐져나가서 이제 섀도우 맵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캐릭터 애니메이션 동선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바운즈를 크게 해버리면은 파워 오브젝트 섀도우를 쓰는 의미가 좀 퇴색이 되는 느낌이라서, 왜냐면은 캐릭터가 작게 그려질 테니까요. 그 넓어진 바운즈만큼.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게 바로 그 스킨드 메쉬 렌더러에 있는 이제 업데이트 웬 오프 스크린이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토글을 하면은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고려한 이제 바운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캐릭터에 딱 맞는 바운즈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게임에서 캐릭터가 하나만 나오진 않고 이제 여러 개의 캐릭터가 나오다 보니까 멀티플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을 할 건가에 대한 또 고민이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캐릭터 모두를 포함하는 인캐슐레이트하는 바운즈를 계산을 해가지고 섀도우 맵을 그렸는데, 캐릭터 사이사이에 이제 공간이 넓은 게 그대로 다 이제 섀도우 맵에 반영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 오브젝트 섀도우에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방법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럼 캐릭터마다 독립적인 바운즈를 사용하면서도 여러 개의 캐릭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구현을 해나 고민을 했는데, 결국 텍스처 어레이냐 텍스처 아틀라스 쓸 거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텍스처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마다 렌더 타겟을 교체해줘야 되는 비용이랑, 또 어레이를 쓰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해상도를 항상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틀라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아틀라스를 쓰면은 한 번에 셋 렌더 타겟이랑 또 캐릭터에 대한 이제 동적 해상도 같은 것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로 했고요. 처음에 이제 캐릭터 여러 개를 이제 아틀라스로 묶어가지고 그렸는데, 이때는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스케일을 고려를 안 하고 뭐 임의로 511 해상도로 그린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관리하기는 확실히 쉽고, 배경 그림자 그리기에는 511 해상도면 솔직히 좀 충분하다고 생각은 됐는데, 셀프 섀도잉이 조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완전히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뭐 얼굴만 보여준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클로즈업이 많이 된 경우에는 512로는 또 불충분하니까 그것보다 더 큰 텍스처 해상도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쓰면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댑티브 레졸루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캐릭터가 화면에 얼만큼 보이는지 스크린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값에 따라가지고 그 섀도우 맵이 렌더링되는 이제 해상도가 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지는 해상도에 따른 그런 캐릭터들의 이제 해상도들이 서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런 캐릭터들의 이제 텍스처를 묶기 위해서 아틀라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렉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이건 이제 리얼타임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이티브 어레이를 이용해가지고 갈비지 컬렉터 이런 매니지드 메모리가 동작하지 않도록 잡으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사실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 섀도우거든요. 오소그래픽 섀도우 맵인데 퍼스펙티브 섀도우 맵도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단점이 이 파워 오브젝트 섀도우가 캐릭터의 바운즈를 완벽하게 인캐슐레이트하는 공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캐릭터 앞에 조명이 캐릭터에 가까이 갔을 경우에는 캐릭터를 인캡슐레이트하기 위한 FOV 값이 과도하게 커져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캐릭터가 조명에서 조금만 멀어지더라도 과도하게 이제 해상도가 줄어들어가지고 작게 렌더링이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셀프 섀도잉 목적으로는 이제 퍼스펙티브 섀도우 맵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파워 오브젝트 섀도우를 만든 거를 기존의 CSM이랑 어떻게 통합을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제작한 이제 파워 오브젝트 섀도우라는 게 이제 멀티플 캐릭터다 보니까 결국 포워드 패스에서 렌더링을 하려면은 에디션 라이트 섀도우랑 동일한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야 됐어요. 캐릭터 개수만큼의 포문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션 라이트 섀도우 모바일에서 이거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할 수는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생각을 했던 게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 맵인데요.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 맵이라 해서 뭔가 컨택트 섀도우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뎁스 텍스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월드 포지션을 복원해가지고 그걸 섀도우 코디네이트로 다시 변환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섀도우 맵입니다. 이런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 맵을 쓰면은 이제 장점이 이제 포워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 오버드로가 문제가 있죠. 실제로 화면에 그려지는 픽셀보다 더 많은 양의 픽셀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안 해도 되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원래는 이제 캐릭터 개수만큼의 폼을 돌리면서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텍스처 같은 경우는 다음 프레임에서 보관하는 용도로
응용하는 방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 맵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 맵을 어떻게 그 퍼 오브젝트 섀도우랑 합쳤냐면은 CSN 결과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퍼 오브젝트 섀도우를 그릴 건데 그 라이트 스페이스 뷰 프로스텀 메쉬를 실제로 그냥 렌더링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캐릭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 큐브들이 겹쳐지는 영역이 계속 생겨가지고 오버드로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버드로우 문제를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2가지 정도 솔루션을 적용을 했는데 첫 번째 솔루션은 메쉬의 내부만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요. 그 스텐실 마스크를 활용한 방법인데 G 테스트 페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페일 됐을 때 그 색칠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 페이스 그릴 때 또 페일 나면은 색칠한 부분을 다시 지우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투패스 방식으로 메쉬 내부만 마스킹을 따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섀도우 연산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제 픽셀 연산량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화면에 캐릭터가 크게 안 보이고 서로 약간 인접한 애들끼리면은 바운스를 굳이 나눠서 그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운스를 하나로 합치자는 이제 아이디어를 또 적용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잡으로 돌렸고요. 왜냐하면은 리얼타임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이제 인접 리스트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BFS 탐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탐색 결과를 또 저장할 임시 배열이 필요하고 약간 임시 데이터를 계속 생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네이티브 어레이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좀 잡을 많이 활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 오브젝트 섀도우 결과를 캐스케이드 섀도우랑 이제 동일한 텍스처에 동일한 텍스처긴 한데 이제 다른 채널에 저장을 한 거죠. I 채널, G 채널 나눠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캐릭터가 배경 그림자 안에 있어도 그림자가 출력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퍼 오브젝트 섀도우랑 이제 캐스케이드 섀도우를 통합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좀 더 욕심을 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캐스트 섀도우뿐만 아니라 이제 페넘브라함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자라는 욕심이 든 거죠. 또 추가적으로 그냥 페넘브라가 아니라 이제 컬러드 페넘브라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회화적으로 서브스페이스 스캐터링처럼 약간 빛이 그림자로 바뀌는 경계 부분에 약간 추가적인 색상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려면 결국 그림자가 좀 소프트하게 0에서 1 사이에 연속된 그라디언트 데이터로 만들어져야지만 이런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소프트 섀도우를 넣어야 했는데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모바일 환경에서 그 캐스케이드 섀도우 퀄리티 로우로 놓는 것도 그거 약간 좀 제약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넣냐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전에 많은 성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미 많이 나왔던 방법이죠. 다이나믹 브랜칭을 활용을 해가지고 섀도우의 경계 부분만 소프트 섀도우 연산을 하면은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사용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럼 먼저 이제 경계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경계 판정은 어쩔 수 없이 모든 텍스처 범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좌우 뭐 4픽셀에 대해서 뭐 소웰 필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풀스크린 패스로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다운 샘플링을 한 거죠. 2분의 1 해상도를 일단 먼저 줄여가지고 처리를 해봤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뭇가지 같이 애초부터 그림자가 작게 그려졌던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경계 부분이 판정된다기보다는 그 오브젝트 전체가 이동하는 오프셋이 들어가는 정도로 이제 처리가 돼가지고 결과가 그림자 너무 이제 찢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림자가 아닌 부분이 그림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림자여야 하는 부분이 그림자가 아닌 것처럼 갑자기 경계가 딱 나눠지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노이즈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블러를 한번 적용을 해야겠더라고요. 블러까지 적용을 하려니까 2분의 1 해상도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까지 줄여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16 픽셀을 대표하는 이제 1픽셀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1픽셀이 16픽셀을 대표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보이던 이제 그림자를 조금 이제 완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섀도우 연산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포화성 디스크를 쓴다든지 약간 랜덤 샘플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14년 GDC에서 나왔던 이제 콜 오브 듀티에서 나선형 분포라는 걸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8샘플이랑 16샘플이랑 8샘플 플러스 1픽셀 블러 처리한 것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 8샘플 플러스 이제 1픽셀 블러 같은 경우는 1.33ms 정도 나왔어요. 이 위에 이제 환경을 적어놨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다가 1805 곱하기 834 해상도 기준으로요. 네, 이 정도 이제 퍼포먼스가 대충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계산을 했었고 측정을 했었고 16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 블러 패스가 빠지다 보니까 또 이제 셋 렌더 타겟으로
렌더 타겟을 교체하는 비용도 빠지니까 살짝 이제 이득이 있더라고요. 한 0.05m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단 0.05mm 이득이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16샘플을 쓰기에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은 잘 안 나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8샘플 플러스 이제 1픽셀 블루를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또 문제가 CSM이랑 파워 오브젝트 섀도우랑 오프셋이 서로 동일하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파워 오브젝트 섀도우 쪽에 또 따로 한번 블러를 먹여야 되고 CSM 쪽에 또 블러를 먹여야 돼가지고 일단은 이제 16샘플 기준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한 기능을 한번 이제 실제 원래 이제 유니티 내장 세팅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성능적으로 이득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최근에 나왔던 그 판타지 킹덤이라는 이제 샘플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P 이제 CSM에다가 이제 로우 퀄리티 PCF 옵션을 사용했을 때랑 비교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16샘플로 소프트 섀도우 처리를 하고 파워 오브젝트 섀도우까지 포함해가지고 캐릭터 3개를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11.67mm 원래 나왔던 게 11.66ms 뭐 0.01ms 차이긴 하지만 제가 만드는 피처가 조금 더 성능이 낮게 나왔고요. 좋게 나왔고요. 왜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나왔나? 원래는 1.34mm가 나오지 않았냐? 살펴보니까 결국 이제 버텍스 쉐이더랑 이제 프라그먼트 쉐이더가 이제 병렬로 호출되는 특성 때문에 포워드 패스에 대해서 이제 처리가 될 때 버텍스 쉐이더가 계산되는 동안 제가 제작한 이제 섀도우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의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병렬로 돌아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버텍스가 많을수록 토탈 GPU 타임에는 이제 영향이 없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원래는 이제 포워드 패스에서 기본 이제 UIP의 이제 리쉐이더를 보면은 이제 PCF 샘플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제가 생성한 스크린 스페이스 맵 한 번을 이제 샘플을 해가지고 바로 결과로 쓰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성능 이득이 나더라고요. 0.77ms 정도가 이제 포워드 패스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이제 깎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이게 다이나믹 브랜칭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림자 형태가 좀 화면에서 단순하게 보일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섀도우 경계가 그만큼 실제 해상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성능이 더 좋게 나오고요. 나뭇잎 같이 이제 소프트 섀도우 경계가 계속 뭔가 블렌드가 되면서 이제 섞여야 되는 그런 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커스텀 섀도우를 만들었었고 지금은 이제 퀄리티 업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기능은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예쁘게 캐릭터를 꾸밀 거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바이어스를 어떻게 적용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에 처리되는 이제 그림자 방향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 짜잘짜잘한 것들을 지금 현재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컴투스 다양한 포지션에서 지금 채용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